지금 한국의 경상수지도 몇 개월이지만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야, 이게 한국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고착화가 되면 원달러도 굉장히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겠죠. 결국은 우리도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경상수지는 적자가 나도 사실은 지금 정도의 적자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건전성이 그렇게 빠르게 헤쳐지는 건 아닙니다. 한국한테 문제는 사실은 경상수지보다는 가계부채죠. 봐도 너무 심각하고, 이제는 조금 이걸 어떻게 이제는 이거 진짜 시한폭탄이라는 식상한 단어를 붙여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좀 악소리가 나니까요. 몇 개 중요 차트만 한번 네. 보시죠. 예.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아유 이 신과 함께 얼마만이야 이거.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두 형님들 너무 바쁘셔갖고 우리가 바빠서 그런 바쁜 거지. 건 아닌데 안 맞아 시간이. 하루 8시간 근무 아닙니까? 그 8시간이 8시간이요? 네. 24시간이 교집합이 없어. 아니 옛날에는 어떻게 맞았어? 그러니까 초심을 잃었다는 얘기나 나오지. 저희가 초심을 잃은 건 맞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너무 많으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합시다. 그게 우리의 초심이었는데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냥 셀프 디스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이 얘기는 저희끼리 하요. 그래. 네. 앞으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네. 꼭 세 명이. 자,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신과 함께 누구 때문에 모였냐? 바로 이분입니다. 네. 네. 우리 3프로 TV에 정말 초기부터 참 많이 도와주셨고,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경제 지식, 경제 상식을 높이는데도 이해에 대한 폭을 넓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그렇죠.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큰일 하셨네. 큰일 하셨어. 우리 이렇게 모으다니. 그러니까 제가 네. 그 어려운 거를 해냈습니다. 세 명이 모이지 않으면 나오지 않겠다. 그 조건이었죠? 네. 힘들었습니다. 네. 뭐였고요. 우리 김효진 위원님이 한때 또 귀 쏙쏙 그런 별명이 또 그렇죠. 있으셨죠. 연봉 김효진. 맞아요. 네, 정말 그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귀에 쏙쏙 들리게 설명해 주시는 정말 드문 네. 인재신데, 우리 김효진 위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신 만큼 또 저희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랜만에 왔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고별 방송이에요. 네. 어. 눈물에. 또 왜 무슨 일이 또 있으신 모양이죠? 업계를 떠나잖아요. 네. 당분간. 당분간 이제 당분간. 여의도를 떠나게 돼가지고 업계를 떠나서. 네, 당분간 못 뵙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이제 출연했던 걸 사실 저는 이렇게 다시 제가 나온 걸 보는 게 좀 그렇잖아요. 민망하죠? 그렇죠. 내가 저렇게 생겼나 싶죠. 그래서 잘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쭉 봤는데 제가 이걸 사세요, 저걸 파세요 이런 얘기를 잘 못 드리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서 했던 게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거를 보고 조금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 그러니까 한국의 투자, 글로벌 금융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들이 많으신데 내가 이 두 발을 딛고 사는 한국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이슈, 경상수지의 문제, 성장률의 문제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조각조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했던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종합판으로 좀 드려야지 될 것 같고 저의 의견도 중요한데 저는 항상 제가 지난 5년 동안 3%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저의 좀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주장은 저의 생각이잖아요. 네.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좀 오늘은 저의 주장도 주장이지만 좀 주장을 좀 덜어내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거는 좀 진짜 좀 제가 봐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것 이면에는 이런 숫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전달드리면 네네. 어떨까라고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접하는 요즘 뉴스로 보는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수출 잘 안 된다는 뉴스 엄청나게 네, 들리고 맞아요. 있고요. 성장률 떨어진다. 또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이 줄어들고 있다. 인구 줄어드니까 네. 등등등 해서 사실 좋은 뉴스를 요즘
저희가 접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한국 경제는 이렇게 그냥 슬슬 내리막으로 망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지를 그럼 오늘 이제 완벽하게 네. 객관적으로 네네네.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뭐부터 보면 됩니까? 일단은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요즘 걱정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뭔가 열심히 하기도 하고. 원래 네. 걱정이 많은 민족이기도 예, 하죠. 해요. 걱정을 마고 네, 많이 걱정의 하니까. 총량이 1등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열심히 하고 네. 뭔가 이제 개선하려고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항상 기업들이 비상 경영하듯이 좋은데 비상 경영 체제인 건지 아니면 진짜 노란불 정도는 들어온 건지 아, 그거를 진짜? 먼저 한번 그런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노란불 정도가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예,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숫자지 뭐 1.2, 0.7 저렇게 하니까 시력 테스트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이제 써 있는데 저게 뭐냐면 저기다 4 정도를 곱하면 연간 성장률이 나옵니다. 성장률, 예. GDP. 예,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는 4% 한 5% 성장을 거의 매년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기 성장률 평균치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5%면은 어유 되게 높았죠. 왜냐하면 중국 성장률이 그러니까. 5%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높아 보였네요. 그래서 제가 입사해서 한참 신입사원 햇병아리 시절에는 5% 성장을 했었는데 저거 막대기가 이렇게 훅훅훅훅 줄어드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네. 2010년대 중반, 2018년, 19년만 해도 저 숫자가 0.7이니까 7, 4, 28. 한 뭐 3% 정도는 성장을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게 팬데믹 때 또 조금 반짝했지만 올해하고 내년에는 5, 4, 20, 한 2% 정도. 저게 0.5잖아요. 막대기가 이제 확 쪼그라든 건 맞아요. 2%도 약간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몇 프로로 떨어졌다, 몇 프로로 떨어질 것이다, 막 이런 이제 심도 있는 보고서들도 내놓으시는데 예전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는 5%가 그냥 너끈했던 성장률이 반토막 이하로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한 5% 성장할 때도 한 3% 넘게 성장할 때도 비상 경영들은 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약간 이제 각성하자라는 의미에서의 비상 잘 나갈 경영이었다라고 때 조심하자. 예,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한 2% 정도의 성장은 좀 비상 경영을 해야 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저희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막 투자자들이 관심이 생기면서 그럼 미국은 한 대충 몇 프로 성장해요. 유럽은 한 대충 몇 프로 성장해요. 근데 2000년대 중반에는 유럽도 그래도 좀 잘 나갔어요. 환율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유로가 1.1이지만 그때는 1.4가 넘었었거든요. 달러 대비. 유럽에 부흥이다 막 이랬었어요. 그때 제가 유럽의 성장률을 조사해 보니까 한 2.3% 정도 되면은 경제가 초호황이더라고요. 연간으로 2.3.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머 유럽이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경제 단계가 성숙한 선진국이고 부침이 없고 저성장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성장률이 2%인데 저렇게 호황이라고 자기들 저렇게 축포를 터뜨릴 수가 있지. 그때 보면서 그걸 약간 너무 나라가 달라도 너무 다르네라는 생각했었는데 어찌 보면 만약에 올해 한국 경제가 또 내년에 한국 경제가 2%한 중반 성장을 그럼 뭐 하면은 대박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할 아니, 정도로 OECD 평균이 2%라며요. 네. 네. 그래서 원래 OECD 위로 올라가면 어렵죠 성장이. 원래 이제 뭐 1인당 GDP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어렵죠. 근데 이제 한국 저를 포함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한 30년 전에 5% 성장을 하고 네. 20년 전에 4% 성장을 하고 지난 한 10수년은 한 3% 정도 성장을 했다면 우리한테도 마음의 준비를 한 시간을 줘야지 되잖아요. 성장률의 감소가 그럼요. 완만했으면 괜찮은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러면은 성장이 올해 우리 3%의 매출이 뭐 지난 한 10년 동안 3%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3% 물론 훨씬 잘하시지만 앞으로의 3년은 우리가 좀 거대해진 것도 있고 하니까 2% 중반까지는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을 텐데 이게 너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내려오니까 우리 생각에는 경제는 맨날 안 좋고
뭐 이렇게만 좀 생각하기가 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런 걸 다 뗀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좀 빠르게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저성장 쪽으로 중성장이라고 할까요? 저성장이라고 저성장이죠. 할까요? 예, 저성장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성장률 떨어진 건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건 알겠다. 그럼 뭐 언제는 성장률이 높아서 내가 먹고 살기가 좋았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왜 이렇게 올해하고 작년은 투자 환경도 그렇고 내 주머니도 그렇고 왜 이렇게 팍팍하게 느껴질까? 제가 볼 때는 물가하고 금리가 그러니까 성장률은 낮아졌는데 금리하고 물가가 높아지면서 양쪽으로 터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표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보고 계시는 표의 위에가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한 2% 성장할까만 한데 가운데 막대기를 한번 보실까요? 2018년도하고 19년도에는 한 3% 정도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저 때는 금리가 시중금리가 1.1%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한 3%인데 내가 내는 이자는 한 뭐 1.5% 여기다 가상금리 붙어봤자 뭐 2, 3% 대출금리 4% 넘어간 지 오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우 힘들어 그래도 이제 월급 받아서 애들 태권도 보내고 이제 좀 모기지 좀 갚고 이러면서 어떻게 운영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은 한 2%밖에 느는 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2%밖에 안 늘 것 같은데 이자는 3.5%씩 내고 있으니 애들 학습지를 돌려야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나만 되게 팍팍하고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나가 아니라 실제로 성장률은 좀 빠르게 낮아지는데 우리가 물가 그리고 환율 그리고 대내외 금리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기준금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뭐 미국도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 비슷한 그림이 나오겠지만 한국이 유독 이제 성장률은 짜부러진 대신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경제 하면 한국 경제를 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성장하고 건전성을 두 가지 모두 가졌던 게 한국 경제의 되게 오랫동안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성장은 뭔지 알고 네. 건전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국은 그 모든 것과 관련된 건전성 관리를 사실은 엄청나게 해왔어요. 외환 보유액도 엄청 적립식 펀드 쌓듯이 꾸준히 이제 열심히 쌓았고 대외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컨트롤하기도 했었고요. 가계 부채, 조심하고. 가계 부채 빼고는 사실은 대부분의 저희 정부 부채도 최근에 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한 해라도 적자가 나면 굉장히 큰일 나는 거. 저희 기업들 재무제표가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로 우리가 뭐 대외 건전성, 대내 건전성, 기업의 재무 건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금융에 대한 뭐 건전성 또 저희 카드 버블도 터졌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되게 건전성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조심조심. 예, 조심조심했었어요. 하루에 술은 반잔 이상 안 먹는 네. 그런 경제.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를 저희는 이제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황당한 나라 어디로 할까요? 뭐 황당하다고 하면 좀 그렇구나. 뭐 멕시코랑 비교를 한달지 한국이랑 아주 예전엔 칠레랑 또 신용등급 비슷했거든요. 칠레랑은 어떤지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놓으면은 한국이 진짜 괜찮아. 이렇게 건전하면서도 4~5%씩 이렇게 그러니까 채권으로 따지면 쿠폰을 주는 데는 또 찾기가 힘들어. 이런 국가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저희가 성장률에서 봤듯이 최근에는 성장성에서는 힘 좀 잃고 있고 건전성에서는 그나마 괜찮지만 조금씩 좀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걱정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장성을 좀 잃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거는 좀 괜찮은데 우리가 좀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인지 그런 거를 좀 갈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선 제가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한 축에서는 성장,
관련된 문제. 한쪽에서는 그럼 성장이 안 좋아지면 지금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왔던 건전성들이 좀 헤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건전성들이 굉장히 지금 헤쳐지고 있는 상황인 건지 괜찮고 우리가 되게 훈리를 예상하면서 대비를 지금부터 조금씩 해도 되는 수준인 건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파트 성장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프로님 네. 한국의 성장은 깜짝 놀라시네요. 네, 성장이죠. 한국의 성장은 어디서 나오죠? 한국의 성장은 수출입니다. 맞습니다. 엑스포트. 제가 좀 더 고난도의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과드리고요. 네. 좀 이따 다시 받아들이고요. 질문 드릴게요. 네. 네. 한국의 성장은 수출에서 나오죠. 보고 계시는 차트는 한국의 수출 금액입니다. 절대 제가- 금액 그냥. 예, 네. 제가 절대 금액 차트를 몇 번 씁쓸해하면서 보여드렸던 걸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저게 너무 옛날부터 그린 걸 갖고 왔는데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수출입니다. 예전까지는 숫자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엄청 이제 치솟아 있죠. 저는 수출을 금액으로 그냥 그려보는 거를 매월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코스피랑 좀 많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EPS 곱하기 PER. 그래서 주당 순이익, 이익이 중요하잖아요. 매출도 중요한데 이 기업이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고 거기에 멀티플을 얼마나 더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모르겠어요. 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늘어날 때 주가가 잘 가요. 예. 한국은 이제 그리고 뭐 매출이 늘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이익을 논하는 거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대체로 매출이 늘면 이익도 따라 늘기도 했죠. 예, 따로 들죠. 근데 이제 저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보시면은 이제 문제죠. 문제인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 꼬리 부분을 보시면 코로나 때 이제 팬데믹 때 반짝 이제 최고치를 엄청나게 상향 돌파를 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끝에가 조금 잘 분간이 안 되시겠지만 2010년대 중반 수준으로 다시 좀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팬데믹 때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여러 나라의 제조업 기반을 둔 공장들이 잘 돌아가지가 않고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가고 뭐 이런 그런 특수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는 많이 생각은 안 했지만 네. 그거 생각한 거보다도 너무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더 팔 것도 없을 거야라고 하는데 조금 팔기도 하고 더 이제 사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이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저 수출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거를 설명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볼 때 저게 분간이 잘 가실지 모르겠어요. 2006년도, 7년도 정도를 되게 여러 번 보거든요. 이렇게 2008년도 급감하기 전에 요 마우스가 예. 보이시나요? 한 예. 쭉 요 올라갈 정도가 때요. 네. 한 2006년도, 7년도입니다. 저 아름다운 각도를 보면 2000년대 중반에는 한국의 수출이 거의 20%는 기본이었어요. 20% 수출이 늘면은 증가는. 예, 늘면은 아마 그냥 그런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20%, 30%에 어디에서 저렇게 빨아들였어요? 중국이죠. 아 중국. 예,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저 때는 10% 성장하면 조금 둔화되나요? 중국이 왜 이렇게 뭐가 있나요? 그럴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운을 받아서 한국 수출도 굉장히 좋았었고 제가 사실은 저 수출 금액을 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감을 잡는 게 되게 좋은 접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오늘 주가 지수가 한 2,500 정도 되나요? 2006년도인가 7년도에 한국의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그 사장님이 피자를 사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날 아마 여의도에서 피자 배달하면은 전혀 오늘은 못 갑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2,000 그러셨을 포인트가 거예요. 완전 수건 사업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2,000포인트가 된다고 증권사가 돈을 덜 벌지는 않은데 이제 여의도에 계신 분들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자를 먹거나 아무도 안 물렸다 지금. 네, 안 되면은 뭐 삼각김밥이라도 이렇게 사장님이 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네. 저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인가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눈으로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전혀 성장을 하지 못했던 게 2010년대 한국의 수출입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수출이 더 줄어든 나라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만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2000년대 저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2000년대 그러니까
팬데믹이 아니죠.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2010년도 가서부터는 저게 턱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마 김프로님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코스피의 별명 박스피. 박스피. 예. 네. 그러니까 요즘 밀고 있잖아요. 박스닥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 수출 금액이 저 때는 제가 저걸 금액으로 저렇게 많이 볼 생각을 못 했는데 저 때 왜 저렇게 박스피였을까? 우리는 뭐 한국이 선진 시장에 편입되면 저게 달라질 거야. 대북 관련된 우리는 또 굉장히 분단되어 있는 특수한 나라니까 대북 관련된 아무래도 디스카운트가 있어. 환율 변동성이 줄면 좀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고 그게 다 맞는 설명들인데 제가 볼 때는 수출이 막 한 해에 기본으로 20-30%씩 늘던 국가가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었던 국가가 수출이 안 늘어. 그것도 한 5-6년 동안. 그럼 내가 채권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내가 주식을 저 나라의 주식을 그렇게 막 매력적인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만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는 좀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그때는 왜 그랬어요? 저 때는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한국만의 이슈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도 우리가 또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매년 20%씩 저렇게 수출을 하겠어요. 그럼 이제 이프로님이 다음 장표로 넘어갈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을 주셨는데 한국만 저랬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글로벌 수출은 계속 잘 되는데 한국만 정체야? 그러면 사실은 멀티플 낮아져야지 됩니다. 네, 한국에서 외국인들은 팔아야지 정상이죠. 근데 다른 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 그러면은 또 경기에 따라서 뭐 멀티플 한국 주식을 좀 담았다가 또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10년 이후에 한국의 수출이 정체됐었던 거는 사실은 글로벌 공통의 현상이긴 했어요. 이 그림 아마 좀 몇 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저게 숫자가 작네요. 숫자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숫자는 1970년대 이후에 세계 GDP에서 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저게 1970년대 25%였다가 2000년대 중반이 되면 60%가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GDP가 100이면 1970년대에는 실어 나르는 게 25%였어요. 근데 2005년도에는 60%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삼성전자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나라에서 조립을 하고 네네. 아이폰도 여러 나라에서 조립하고 이 책상도 여러 나라에서 이건 이제 각 나라들이 그냥 그쵸. 나라 안에서만 만약에 생산하고 소비한다고 치면 0이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전부 다 수출만 한다면 100이 되는 건데 예. 이제 한 60까지 올라왔다 이거죠. 예. 저 말은 물동량을 갑자기 얼어붙게 만들면 전 세계 GDP가 반토막 가까이 난다는 뜻이죠. 저게 50년 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원자재도 많이 실어 나르고 또 예전에는 원자재가 좀 쥐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의 물건을 한 나라에서만 뭐 핸드메이드 뭐 이런 게 아니고서야 그 나라에서 생산해서 그 나라에 소비되는 건 식품 요즘 식료품도 그렇지 않죠. 예, 저희 집 냉장고에도 뭐가 물건 넣은 것들이 잔뜩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다시 저 장표로 돌아가시면 저게 2000년대 중반까지는 오히려 2000년대에는 저 각도가 더 가팔랐었죠. 1970, 80년도에 이 단어 되게 오랜만에 쓰네요. 뭐 우루과이 라운드, 가트 네. 이런 것들이 하고 이제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물동량은 뭐 폭발입니다. 저 때 이제 한국의 대장주, 한국 대장주가 아니죠. 글로벌 대장주, 조선.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저 때까지는 되게 좋았단 말이죠. 네. 근데 저 문제는 이제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워낙 깊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2010년도부터는 저게 잘 늘지 않아요. 저 선을 보시면은 조금씩 미묘하게 이게 흘러내리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뭐 1970년대로 돌아가거나 1960년대로 회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눈높이는 저게 몇 도인가요? 한 뭐 50도? 이런 각도로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너무 실망스럽죠. 그리고 한국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거의 50%. 그래서 한국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글로벌 수출은 여전히 팡팡팡팡 잘 되는데 한국만 뒷걸음질 치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 하는 만큼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잘 성장을
선봉에 서서 혹은 묻어서 할 수 있었던 환경이 지난 2000년대 중반까지였다라고 한다면 네. 이미 2010년부터는 이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뭐 분절화다. 또 뭐 여러 탈세계화. 가지 탈세계화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기잖아요. 저 그래프로만 봐서는 탈세계화가 2005년 그 크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그때부터 탈세계화였구나. 그럼요. 뭐죠? 오바마가 들어오면서 오바마가 실제로 뭐 리쇼링 뭐 이런 네. 거 얘기하면서부터 시작됐죠. 예. 근데 저는 요렇게 생각해요. 탈세계화 누가 하고자 해서 저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각 나라들이 펼치는 정책이 있을 테니까. 영향을 받긴 받겠죠. 예, 영향을 받을 텐데 만약에 제 손에 이제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을 세 나라 정도에서 조립해서 제 손에 오면은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거를 5개 나라로 쪼갤 필요는 없잖아요. 더 이상 글로벌화 될 것도 없었다 이제는 다 해서. 그러니까 2010년 한 2012년부터는 이것과 관련된 교수님들의 논문이 꽤 나왔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뭔 잘 모르겠는데 글로벌 물동량이 확 줄었네.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너무 심해서 그랬나? 아니면 이거 혹시 글로벌 밸류 체인 이거 맥스 아니야? 그런 그런 의심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맥스 가능성이 있네요. 맥스 가능성 있죠. 그러면 이 프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막 20%씩 성장할 때는 나눠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할 수 있죠. 왜냐면 나 20% 갖고 너 한 17% 갖고 내가 다음에 너 20% 줄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형님. 이렇게 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예. 이제는 나눠 먹을 게 5%예요. 그러면은 치열해지죠. 2.4%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2.5% 줘야죠.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제가 너무 이입했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탈세계화 그리고 요즘 국가들의 정책을 보면은 제가 뭐 일국의 정책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우리가 또 오랫동안 글로벌 이제 교역 파트너로 해온 게 있는데 저건 조금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나 뭐 이런 되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저는 뭐 이것 좀 그런데 어떤 한두 명의 계획이었으면 차라리 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바뀌면 없어지잖아요. 탈세계화가. 그렇죠. 이게 어떤 굉장히 뭐 독특한 사람, 저희 뭐 다른 나라 듣는 거,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다 플랜이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면 이게 없어질 수 있으면 우리가 좀 그래도 앞을 조금 이제 낙관적으로 볼 텐데 이미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누적됐죠. 2010년부터 우리가 먹을 파이가 더 이상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 파이가 줄 수도 있네. 그러면은 이 단어 굉장히 좀 무서운 단어인데 제로섬의 양상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간 전망을 하건 아니면 이제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하건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건 늘 리스크 요인이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이 아닐 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이제 순위가 예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뭐 지정학적인 불안 이런 게 굉장히 밑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꼭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도 이게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아주 상관이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뭐 원유 시장을 놓고도 교역 시장을 놓고도 이게 이제 더 이상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그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답이 많지 않아요. 사실 많지 않은데 예전보다는 이 뭔가 판이 굉장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하셔야지 될 것 저는 같아요. 그거 예전에 저 청소년기에 많이 느꼈습니다. 뭐 어떤 청소년 거죠? 연기요? 집에서 이제 저희 부친께서 출근을 하시는 몇 해가 있고 네. 출근을 또 안 하시는 몇 해가 있고 그렇게 좀 반복적이었는데 출근을 안 하시기 시작하니까 집안의 그 갈등이 심해져요. 제로섬 양상이 되었군요. 출근을 늘 안 하시다가 외출만 하셔도 굉장히 아버지 어디 가셨다. 서로 좋은데 아들도 좋고 엄마도 좋고. 자꾸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 그렇죠, 당연히 네. 뭔가가 이제 성장이 있으면 그걸로 눈치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가족도 이제 늘 같이 있으면 좀 그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이 온 가족이 계속 집에 있는
예, 그런 저희 코로나 때도 네. 가족과 있는 시간이 기쁘셨던 분들도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집이 넓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좀 예. 파이 중에 우리가 좀 많이 차지하면 되잖아요. 많이 차지하면 좋죠. 서로 그 차지하려고 싸우는 게 이제 갈등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가져오기가 예전만큼 땅 따먹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되게 진행이 매끄럽네요. 정프로님이 질문하신 게 딱 요 그림에 들어 있어요. 예. 지금 그러면 이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가슴이 철렁한데 그러면 한국의 파이가 정말로 실제 양적으로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얼마 매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 피자에서 몇 조각을 가지고 오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이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이게 숫자가 워낙 그 변동이 없어서 그냥 이거 이 일직선만 그어놨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 노란색으로 점점점점 돼 있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금 2.7% 한 3% 정도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전 세계 있어요. 수출에서. 네, 전 세계 수출에서. 근데 이거는 해외 공장 빼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도 다 자기 나라에서만 가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요 4개 독일, 일본, 한국, 인도만 가지고 왔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게 원래 이렇게 변동이 별로 없고 늘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늘어난 거는 거의 중국 정도. 네, 네, 중국 정도고 인도만 제가 좀 늘어나서 좀 신기해서 가지고 왔고 이게 왜냐하면 비중이니까 그렇죠. 예, 비중이니까. 파이의 조각의 크기니까. 예. 그래서 얼마만큼의 총량을 가져왔냐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지고 왔는지의 네. 문제입니다. 이제 위에 맨 검정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독일이에요. 독일인데 독일은 한 지금 한 6%, 7% 정도. 수출의 나라. 아, 저렇게 많이 해요, 독일이. 제가 사실 한국하고 독일을 저희가 주식이 사실 그렇게 재미가 있는 시장은 아니어서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독일이 이래서 독일인가? 제가 이거 2000년부터 그려왔잖아요. 야. 80년, 뭐 70년 이후로 그려와도 거의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이 일본 그러니까 같은 아시아권이기도 하고 일본하고 좀 비슷한 면들도 사실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 벤치마킹을 저희 시장에서도 하고 기업에서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독일은 너무 좀 차이가 날려나 독일 벤치마킹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 나라는 뭐가 문제죠? 지금 마이너스 성장한다는데 올해. 올해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늘 일정한 파이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좀 되게 놀라운 것이 네. 70년대에는 뭐 물가의 시대였고 뭐 80년대 90년대로 가면 닷컴 붐의 시대 뭐 2000년대로 가면 또 무슨 시대 물동량의 시대 또 2010년대 테크의 시대 근데 사실 독일이 계속 그 산업에서 모두 잘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가를 엄청 잘 다스렸긴 했지만 뭐 사실 테크 같은 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유럽은 잘 인터넷 안 터지던데 그냥 나이브한 생각으로 하면은 또 4차 산업혁명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물동량 뭐 독일이 뭐 특수선박 이런 걸 유럽에서 하긴 하지만 뭐 일본 예전에 영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오고 일본 조선의 패권이 이렇게 넘어온 거 우리가 역사로 잘 알고 독일은 내가 거기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독일은 어떻게 늘 이런 마켓 시어를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그것도 참 연구 대상이에요.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5%에서 4%를 좀 떨어지고 깼죠. 있네. 네, 떨어지고 있죠. 공장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확실히 이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성장이 정체된다라는 거는 그냥 월급이 줄어요, 월급이 안 늘어요가 아니라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돈도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 대단한 독일, 부러운 독일, 그리고 약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일본과 비교를 하면은 사실 한국은 이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그러니까 해외 공장을 되게 많이 짓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네. 한국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네. 이게 더 늘면 좋죠.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는 2%에서 2010년도에 한 3%가 됐는데 뭐 1% 늘었네요. 50% 가는 거죠 마켓 시어가. 예, 저런 이제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3%가 됐다.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3%에서 4%가 되고 4%에서 5%가 되는 걸 원했지만 지금은 약간 저거를 수성하는 데서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얘기를 쭉 랩업을 해보면
성장성의 의미에서 봤을 때 전 세계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한국의 수출도 정체되고 있고 팬데믹 때 반짝했는데 너무 빠르게 안타깝게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그럼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못하나요? 다른 나라보다도 못하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의미 있게 사는 날은 안 올 테니까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들지만 나름은 잘하고 있다. 네, 라는 거고 한국의 이 수출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최근에도 여전히 좀 힘이 없고 중국이 이제 국산화 작업들을 많이 하기 네네네. 때문에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도전이죠. 도전입니다. 저 다음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2003년도에는 미국 대미 수출하고 대중 수출하고 같았었더라고요. 심지어 그 전에는 대미 수출. 우리는 그냥 저도 몇 년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대중 수출이 당연히 1위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3년도부터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왔고 지금은 비중이 이제 꽤 차이가 납니다. 네. 위에 그 주황색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중 수출이 급감한 것이 한국의 수출이 최근에 부진한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저 밑에 연두색 대미 수출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중 수출 중국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중국이 여러 가지 자국의 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들은 한국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중 수출이 1위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요. 여전히 대중 수출이 1위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한국의 수출이 늘어봤자 뭐 전년 동월비 5% 예전에 두 자리는 이제는 진짜 어려운 건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꽤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의 수출을 이렇게 품목별로 보고 국가별로 보면은 이렇게 빠르게 품목이 변하고 제1위 수출 품목이 변하고 제1 수출 국가가 변하는 나라도 굉장히 드물어요. 아까 저희가 독일을 봤지만 독일은 굉장히 고정적인 나라에 수출을 해요. 주변 유럽 국가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요. 네. 전 세계로도 많이 수출하지만 그래서 멀리 있는 나라든 가까이 있는 나라든 한국 사람 굉장히 열심히 또 합니다. 열심히 하고 중국을 뭔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잘 눈에 그렇게 잡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댈 데가 없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경제가 가장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쪽은 아세안 쪽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투자도 하고 있고 저희 아까 리쇼어링 이야기 잠깐 했지만 니어쇼어링이라는 단어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쇼어링 근데 인건비가 높아서 다시 공장을 가지고 오긴 선진국 같은 경우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 중국에만 공장을 둘 수도 없고 미국에만 공장을 둘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여러 근처를 데를 일단 다 모여봐. 내 근처에도 두고 그동안 굉장히 핵심 기지로 삼았던 중국 옆에도 두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군데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고 중국 기업들마저 동아시아 지역에 인건비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그래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으로도 많이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 수출도 그만큼 늘었어야지 정상인데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더해보고 저도 약간 진짜 그러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대중 수출하고요. 아세안에다 인도를 더한 한국의 요 동아시아 지역에 수출하는 금액이 같아요. 많이 올라왔네요. 아시아 엄청 인디아가. 올랐죠. 저희는 이제 동아시아 하면은 사실 저도 뭐 예를 들어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나라들,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생각하면은 발리, 거기 나도 가고 싶네 뭐 이렇게 여행 위주로 좀 많이 생각을 우리 모든 하잖아요. 동남아시아 나라는 다 똑같아요. 사실. 좀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나라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아. 네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한국의 수출, 그러니까 공장도 많이 나가 있고요. 네. 완성재를 이렇게 수출하는 비중은 되게 많지는 않지만 공장도 많이 나가 있고. 거기 공장을 짓고 부품 그쪽으로 보내는구나. 네, 그러면 수출에 조립을 잡히니까요. 저쪽에서 예를 들어 해야 되니까. 제가 뭐 회사 하나 운영하는데 그쪽에 자동차 공장 짓고 제가 자동차 부품을 우리 회사로 갖다 줘요. 그 수출이에요? 수출이죠. 돈 안 받아도 돈을 받아야죠. 받아야 돼요? 나가면은 내 수출입니다. 공장인데, 내 나가면 공장에- 수출입니다. 내 공장에 내 부품을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내 공장이니까 돈 안 냈거든요.
저희가 수출이라고 하면은 네. 한국에서 떠나면 수출이에요. 돈을 안 받아도 돈을 다 받습니다. 가액이 안 받을 수는 적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회사에 그 과자 사다 놓은 거 그거 그냥 가져가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 탕비 씨 다들 정프로 다 내 거 아니에요? 일지를 쓰시기를 바라. 그래요. 그 일지가 관세를 내야 수출. 되기 친구 갖고 가는 네. 거라고. 관세를 내. 통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서 어디로 오든 간에 네. 그 해당 국가에서는 관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가격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 그럼 무조건 싸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공장이 한국에 있었어 원래. 있었어, 원래.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부품도 내가 만들었고 그러다가 조립은 저쪽에서 하면 싸게 할 것 같아. 조립 공장만 옮겼어요. 부품은 내가 옛날에 만들어서 그대로 쓰던 것처럼 그대로 그냥 그 공장으로 옮겨요. 근데도 이거는 따로 내가 계산을 해갖고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거 이제 연결 재무제표 같은 데서 이제 네. 심사도 하고 감사도 받고 그러죠. 근데 내 돈이지만 네.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오른쪽에서 써야 된다는. 그러니까 역시 무슨 정프로님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3%가 담기에는 조금 너무 크지 않나. 내 돈이고 내 회사인데. 아니 왜? 아 그래요? 또 주인이도 그래 생각하나? 희한하네. 아니 근데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료로 하면은 네. 그쪽에 이제 생산 원가가 굉장히 낮아질 거 아니야. 그 공장에.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장에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어딘가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저한테 갖고 올 거예요. 왜?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조립을 싸게 하기 때문이에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휴대폰 부품 보내서 네. 베트남에서 조립해서 네, 갖고 미국으로 팔아요. 너 보내면 돼. 어차피 수출용인데. 뭐 미국으로 팔든 어떻게 갖고 상관없지만 보든, 난 한국으로 갖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 난 원래 한국에서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조립만 거기서 해온 거예요. 근데 내가 부품을 줄 때라든지 아니면 완제품을 갖고 올 때 다 수출 수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옛날에 우리가 네. 우리 집 그러니까 정프로하고 나하고는 집에서 우리 인형 눈깔 붙이던 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형 200개 갖고 와서 눈깔 붙여도 그냥 200 공짜로 갖고 왔다 공짜로 보내주고 눈깔 400개 붙였으니까 아니, 나는 솔직히 정확히는 그러지. 모르겠어. 정확히는 그 관계는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해외 현지 법인이라면 당연히 그 거래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우리 공장이야. 공장만 거기서 났어. 그거 잘 모르겠네. 그냥 그냥 이게 공장- 3% 초기의 초심이야. 아니야 그냥 공장이라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현지에도 국세청이 있잖아요. 베트남 국세청도 있고 네. 코리아 국세청도 있으니까 네. 거기서 활동을 하면 거기서 세금 거들려고 하죠. 네. 다만 이제 좀 그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면 정프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휴대폰을 예를 들면 저쪽에 부품까지 해서 20만 원에 보냈다가 니네 인건비 10,000원 떨궈가지고 21만에 다시 사올 거냐? 아니면 15만 원이라 어차피 내가 주긴 나름이니까 15만 원을 줬다가 21만 원에 사올 거냐에 따라서 이익이 베트남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익이 코리아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조절이 되죠. 네. 그 조절은 그래서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베트남이 세금이 싸면 이쪽에다가 이익을 많이 떨궈서 여기서 세금 다 냈어요.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럴까봐 또 세율에 한국 따라서. 국세청은 둘 중에 높은 세율로 매깁니다.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아저씨가 네. 우리보다 경쟁력이 하나가 부동산이고 두 번째가 세금이 돼. 저 말 맞을 거야. 아 알겠습니다. 탈세 절세 전문 2%입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상의 좀 해. 상의 안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이제 저희가 동아시아라고 하면은 뭐 여행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지만 네. 중국만큼으로의 수출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교역 엄청 많네, 파트너입니다. 진짜. 그리고 많다니까. 여기에는 뭐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물건을 뭘 많이 쓰나 1인당 GDP가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뭐 이런 완제품들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장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공장들도 동아시아에 많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교역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한국이 저는 꽤 조금 한국 수출 측면에서는 중국의 빈자리를 아세안이 다 차지할 저걸 메이크업 해줄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런 거죠. 중국 수출 막 줄어. 다른 데도 막 줄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한쪽이 줄면 한쪽이 느는 데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야 유지가 될 텐데 중국 쪽은 굉장히 부진하지만 아세안 쪽은 그래도 많이 치고 올라온다더라라는 거고 이게 가능한 거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이 대중국에 대한 공장 투자, 설비 투자입니다. 지금 저렇게 네. 많이 해요 중국에. 네.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곳은 미국이고요. 아세안 지역이 두 번째로 많이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도 뭐 중국으로는 사실은 많이 비중으로 보면 많이 줄었죠. 매년 한 60억 달러 정도를 하네요. 50억 달러, 60억. 2014년부터는 중국보다 아세안 지역에 이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거를 당장 만회해 줄 만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미 수출이 많이 늘기는 했는데 미국의 소비가 뭐 그렇게 계속 막 10몇 %씩 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춤한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것이냐. 그럼 우리는 대중동 수출, 대아세안 수출은 굉장히 약간 기타 취급을 했었단 말이죠. 사실 저도. 근데 이제 금액을 더해놓고 보면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중국만큼 커졌어? 저쪽도 좀 장사가 잘 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아세안 쪽이 올라오고 이런 대안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3% 수성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뭐 일본이 이렇게 아까 그 글로벌 마켓시어에서 쭉 줄어들었던 것처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쪽에서 그래도 좀 대안들이 미약 하나만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수출 마켓시어가 이렇게도 줄었습니다. 저렇게도 줄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굉장히 빨리 접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건전성으로 넘어가야지 되는데 네. 최근에 건전성과 관련된 질문을 작년부터 되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도 막 1,450원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고 특히 최근에 달러가 약한데 원화가 왜 이럽니까? 이거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는 또 한국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는 거가 아닐까요? 뭐 되게 큰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요? 예.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환율 올라가니까 최근에. 슬슬. 환율이 올라가는데 작년에는 이제 달러가 강세, 원화 올라가니까 환율의 이 원화 변동성 어떡할 그러니까 거야. 뭐 우리만 그런 이렇게 거 하고 아니다. 우리만 그런 건데 올해는 좀 원화가 왜 이래요? 질문이 그러니까. 톤이 약간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그냥 달러가 강세라서 우리가 약세지 뭐 우리만 약세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달러가 이 정도 뭐 101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뭐 1,200원, 뭐 1,100원대 올해 연초에 1,200원대 초반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뭐 1,300, 뭐 30원, 40원 이러니까 이게 왜 그렇지? 사실은 환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이 한국만 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죠.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또 우리가 막 1,100원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1,300원대 있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른데 그냥 제가 가장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네. 보고 계시는 차트는 2004년 이후에 원달러하고 달러 지수를 그냥 같이 그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같이 움직여야지 정상이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네요. 저 앞서거니 14, 15, 뒤서거니. 16, 17 저 때도 저 조금 때는 달러가 엄청 강세였지만 위안화가 강세였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환율이고 우리 원달러 원달러 환율이고 달러 원. 네. 빨강색은 달러 인덱스입니까? 네, 네. 달러 인덱스. DXY. 그래서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달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게 그게 비슷하죠.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약간 저 정도면 거꾸로 아니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렇죠. 비슷하게 뭐 얼추 뭐 비슷하네라고 하면서 비슷하게 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언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원화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럭저럭 그런데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저 그림의 꼬리 부분을 보시면 이게 워낙 좀 그림이 길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냥 얼추 비슷한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한 걸로는 한 1,200, 한 7, 80원이 좀 적정하긴 합니다. 지금 정도의 달러라면은. 그래서 지금 1,330원, 40원이니까 한 5, 60원 높은 거잖아요. 많이 높은 것도 아니다. 네, 5, 60원 높은 건데 원달러는 뭐 100원 높을 때도 있고 변동성이 큰 통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달러가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율 그러니까 달러 움직인 거에 비해서는 좀 높기는 합니다만 저게 뭐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위험이 있어서 막 200-300원 높고 그렇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그냥 살짝 나쁜 정도랄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가 많이 저 약해지긴 약해졌네. 네. 그죠? 2020년대 저 때 보니까 1,100원 밑에도 있었는데 있었죠. 1,450원까지 갔으니까. 네. 많이 야, 약해지는 단기간에 것 그죠? 같습니다. 네. 야. 그래서 저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쁜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국의 건전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역 수지 아까 저희 수출에서 계속 끌고 오는 네네네. 이야기인데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개월수로 따지면 한 10개월 넘은 것 같아요. 요즘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10개월 이거 넘었고. 웬일이야 그랬더니 적자네. 좀 줄었네. 뭐. 근데 이게 한국은 그냥 무역 수지 흑자는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일이었어서 네. 당연한 일이었었고 경상 수지 흑자도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일이었어서 약간 저는 사실 아직도 적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적자가 상당히 기분 나쁘죠. 빨간색 싫어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제가 오늘 좀 욕심을 내가지고 글씨도 되게 많고 그런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한 지난 10년 동안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냈는지예요. 한국은 GDP 대비 한 5% 정도의 흑자가 계속 꼬박꼬박 났습니다. 그럼 한국 위에 있는 나라를 볼까요? 싱가폴, 대만, 노르웨이, 네덜란드, 사우디, 제가 부러워하는 독일 있고요.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조세 회피 지역이거나 아니면 싱가폴처럼 한국, 그러니까 그 중개 무역을 엄청 많이 하거나 아니면 원유가 나는 나라. 그래서 그러니까 대만하고 독일하고 한국 정도만 제조업 기반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났던 굉장히 근면성실한 말레이시아가 나라들입니다. 조세 회피 지역이 있죠. 라부안이라고. 거기도 있고 고무도 나고 뭐 그런 이런 거죠. 원자재 같은 것들이 좀 나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 제가 아까 한국은 성장성도 있고 되게 건전하기도 하고 되게 모범적인 나라였어요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1년에 5%씩 꼬박꼬박 그러니까 남기는 나라였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의 경상수지도 몇 개월이지만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한국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고착화가 되면 원달러도 굉장히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겠죠. 결국은 우리도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러다 좀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거 뭔가 이게 경쟁력의 훼손이 있어서 좋은 시절은 구조적으로? 간 것 같아. 저는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시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아까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근데 소비라고 하는 게 뭐 인구가 갑자기 늘 일도 없고 뭐 별로 그렇게 늘지는 않는데 중국이 싼 제품을 만들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 싸면 좀 살만한데 해서 가파른 소비를 하다가 이제 그게 한계에 다다랐으니 뭐 화성인한테 팔거나 아니면 무슨 뭐 비행 접시 같은 거 팔기 시작하지 않는 한 중국인들이 사면 되잖아요. 중국인들은 아직 좀 덜 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인도인들 같이 이제 네. 그동안 안 사던 시민들이 사주면 좋은데 네. 그들이 사는 물건이라는 게 맞아. 사실 가성비 좋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거 만들 만한 지금 상황이냐? K-팝. 그럼 좀 50시간 근무하자고 그러고 이런 나라에서 야근도 뭐 안 하고 아닙니다. 그 얘기를 내가 왜 아니, 내가 볼 때는 대표님 근데 나오면 기술의 발전이 있잖아요. 기술의 발전이 소비를 좀 저하시키는 것 같아. 옛날에는 메드 인 차이나를 쓰잖아.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해. 1년 안에 이거 바꿔야 돼. 근데 요즘엔 메드 인 차이나도 또 이렇게 하면 또 중국이라 그랬는지. 어디에 생산돼도 다 괜찮죠. 네. 고장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제품의 어떤 턴오버 그 회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우리 하나 내가 TV 예를 말해야지. 옛날 TV 사면은 디자인이 뭐 그렇다기보다는 신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바꾸는데 안 바꾼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이얼 그쵸. 제품이나 삼성 제품이나 사실 제품의 턴오버 기간이 거의 붙어버렸어요 이제. 근데 요즘은 뭐 운동화 자주 바꾸고 네. 예전 같으면 구멍 나야 바꾸는 운동화인데
근데 사다가 신지도 않고. 예전에 구멍이 많이 났다니까 실제로 뭐가요? 운동화가 아, 옛날에 왕자표 운동화 신을 때 구멍 나가지고 거기 왕자표는 그 처음 마분지 뭐야 이거 기차표, 왕자표, 박스 사자표. 대고 신고 했다고 실제로. 그 신발은 작은데 발이 자꾸 크니까 자꾸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넷플릭스 같은 거 네. 그게 세상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은 그 시간에 나가 놀면서 소비를 해야지. 그 집에서 그냥 사과 하나 깎아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고 막 3시간씩 4시간씩 그렇게 하면 야, 넷플릭스도 없다고 나가노냐? 안 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래 옛날에. 옛날에는. 맞아. 그럴 때가 있었네요. 어? 네. 어차피 콘텐츠 소비하는 시간은 같다. 그럼 일간 스포츠 보면서 거기 토트넘이 몇인지 그때 중학교 때 다 알았다니까 내가. 매우 특이한 케이스죠. TV가 없어서.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프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적자로 가진 않을 거라고 한국이?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좀 약간 근본적인 정프로님 네. 경상수지는 꼭 흑자가 나야 되는 건가요? 경상수지요? 네, 적자가 여기 적자 나는 나라도 많은데 많죠. 뭐 흑자면 좋겠지만 꼭 나야 되는 필요는 없진 않나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게 되면 기축통화국은 큰 상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맞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럼. 오랫동안 지속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회사를 안 가도 될 수도 있지. 그러나 가셔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케이스가 매우 드뭅니다. 정확하신 것 같아요.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면 좋죠. 근데 적자가 나도 사실은 당장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저희가 뭐 이렇게 보통 수지라는 말은 잘 안 쓰긴 밸런스잖아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가 빵꾸가 나면 자본수지로 메꿔야지 돼요. 그래서 장부가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면 0이 나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달러 싸들고 와서 투자하러 오면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제 기억이 맞다면 1970년대 이후에 경상수지 흑자가 5년인가밖에 없을 거예요. 50년 정도. 네, 한 5년만 흑자고 나머지는 주구장창 적자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괜찮냐, 왜 부도가 나지 않느냐. 예, 달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경상수지는 적자가 나도 사실은 지금 정도의 적자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건전성이 그렇게 빠르게 헤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로 어떤 작업들을 해왔냐면 이게 돈을 밖에서 벌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소비도 했지만 기업들이 투자도 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럼 국채를 덜 찍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세금도 걷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사례도 봤듯이 네. 나라가 이제 정체가 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제품이 기술에서 좀 처지죠. 그러면서 결국은 더 좀 성장이 짜부러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은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외환위기로 그럼 외환위기 나나요?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뭐 대외자산이라든지 외환 보유액들을 보면은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 날 수 있죠. 한국도 대외 부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돈을 뭐 뺀나간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순채권국이죠 우리나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지만 이 경상수지 적자라는 거는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의 재원이 좀 없어지네. 그럼 네. 기술에서 이거 좀 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건전성이라고 거창하게 단어를 붙였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장, 수출 이런 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정프로 이프로님한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GDP 대비 5%씩 이렇게 팡팡팡팡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내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적자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고착화되진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수출이에요. 수출입. 거기서 돈 남기는 거. 가 있고 또 다른 한 큰 덩어리는 서비스 수지, 우리 운송하고 K-팝하고 로얄티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 본원소득 수지라는 겁니다. 이름이 어렵죠. 본원소득 수지. 본원소득 수지가 뭐냐면은 저희 배당하고 쿠폰 받아오는 거라고 이자? 생각하시면 투자에 대한 이자하고요. 배당 받아오는 게 본원소득 수지예요. 주가 따블라서 팔고 들어와서 차익 먹은 것도 들어옵니까? 그거는 자본 수지에 들어가고요. 본원 소득 수지에는
쿠폰하고 배당이 들어옵니다. 예. 조사 많이 해오셨네요. 예. 이게 항상 볼 때마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럼 우리가 한국이 경상수지가 저는 적자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무역수지도 플러스라고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뭐 얼마 플러스 날 건데요. 그럼 간신히지 요만큼, 뭐. 예. 그러면 어디선가에서는 또 우리가 적자로 갈 걸 대비해서 이렇게 보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몇 년 동안 원튼 원치 않든 보루를 좀 만들었어요. 해외 투자를 많이 했죠. 기업들이 네. 뭐 연기금도 많이 하고요. 또 3%도 6시 반부터 방송하시지만 네. 예, 서학개미 분들도 투자를 엄청 열심히 하시죠. 테슬라 주식 이런 거 예, 사다 엄청 많이 사두고. 하죠. 거기서 배당도 받고요. 실제로 요 차트가 좀 복잡하긴 한데 보실까요? 일본 같은 나라가 그래요. 저 왼쪽에 그림만 보셔도 됩니다. 일본의 저 빨간색 막대기가 일본의 상품 수지예요. 수출입하는 거. 2010년부터 적자일 때도 있고 흑자일 흑자라고 때도 있고. 해봤자 뭐 되게 조금. 야, 우리랑 비슷하네 진짜. 예. 근데 그래서 일본 벤치마크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저 1차 소득이 나라마다 명칭이 다른데 본원 소득 수지 배당하고 그 채권 이자 받아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란색 막대기가 훨씬 커지면서 압도하죠. 근데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한 무렵부터 노란색 막대기가 더 길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저게 이게 옛날부터 쌓아왔으면 조금씩 늘었어야 되는데 마침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딱 보고 있다는 듯이 좋아 이제 배당을 받아오자. 아마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그럴 수도 뭐 있겠네요. 돌아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당 네. 안 받고 있다가. 네네네. 그리고 일본이 저 2000년대에는 뭐 제로금리 이런 걸로도 했지만 2010년 뭐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계속 뭐 마이너스 금리도 하고 제로 금리도 했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안 그래도 왕성했는데 더 활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올 때는 엔화가 강세일 때 돌아올 때니까 또 예. 그래서 더 돌아왔을 수 네네,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은 사실은 그러니까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갖는 파워는 사실은 차이가 많죠. 일본은 기축통화, 어떤 분은 준 기축통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원화는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나라는 괜찮은데 원달러는 한 번 움직이면 뭐 5, 60원 몇백 원씩 움직여. 이런 인식들이 아직 있으니까 글로벌에서 갖는 위상이랄까요?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밖에 깔아놓은 자산들은 정말 많아요. 제가 이 장표 여러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꼭 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저 선은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 GDP 대비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거는 우리가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 채권을 더 많이 샀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산 것보다. 네, 플러스란 얘기는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 채권 산 거보다 우리가 밖에 거를 더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외 투자 다 쌤쌤 치고 이제 다 돌아와 너희들도 네. 다 나가고 네네네. 하면 지금은 우리가 많다 이거죠. 예, 많은 겁니다. 근데 저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좋은가요? 플러스가 좋은가요? 전 저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이 좋아 보이니까 많이 샀었겠죠? 그때는 우리가 마이너스였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1인당 GDP가 많아지고 해외에 투자할 만한 돈이 쌓여 있어서 많이 투자하고 또 때마침 한국의 또 매력도 약간 좀 처져. 아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한국의 대외 순금융자산이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저 차이가 한국의 수출이 막 마이너스 가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가네마네 하는 상황일 때 여전히 우리가 밖에 깔아놓은 게 없는데 경상수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환율은 뭐 1,400원, 1,500원 이거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환율 안 올라가면 좋지만 기댈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의 GDP 대비 순대외금융자산은 뭐 작년 것까지 온전히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40%가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한국 그림만 몇 개 선만 늘 가지고 오지만 보통은 50개 국가 정도를 그려보거든요. 예. 저렇게 빠르게 순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나는 국가는 없어요. 보통 주구장창 마이너스이거나 네. 아니면 플러스인 나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늘어난다고 해도 굉장히 완만하게 늘어나죠. 한국은 저 규모 자체도 그렇게 작지 않은 데다가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이제 환율이 불안하죠. 최근에 뭐 제가 아까 뭐 달러 대비로는 그렇게 엄청 심하진 않아요라고 했지만 달러 약세인데 못 따라가면 기분 나쁘죠.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밖에서 가지고 올 자산도 없어. 급전을
뭐 내가 이 안에서 융통할 수가 없어? 라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급하면 또 밖에서 또 이거 지금 팔면 손해인데 배 아파 이러면서 이제 팔면서 가지고 들어올 돈들이 밖에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럴 때 보통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죠. 이런 것을 순 대외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일 때 네.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여러 가지와 환율이 플러스일 때 우리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뭐 매력이랄까요, 건전성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레벨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요 그림 좀 복잡한데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대외 부채가 적고 돈이 많은 거예요. 대만 같은 나라 저 위에 있는 나라는 빚이 진짜 없고 돈이 엄청 많아. 그리고 저 밑에 그리스로 반대. 갈수록 돈이 없고 빚도 빚이 많은 많아. 게 돈도 없어. 예. 보통 유럽 국가들이 이제 이쪽에 있고요. 한국은 저 대만을 제가 악마의 편집으로 드러냈으면 거의 탑 수준이죠. 최상위반은 아닌데 상위권 레벨입니다. 그래서 건전성에서 한국이 경상수지가 적자 한두 달 나는 거는 제가 외국인이었으면 한국 경상수지 늘 되게 큰 폭으로 흑자였는데 좀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막 뜯어보면은 좀 아직은 괜찮은데 이프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전만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리고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자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많이 톤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많이 톤이 달라지긴 했는데 네. 건전성 자체를 굉장히 걱정할 때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저 가계부채가 그런데 그 건전성,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건전성과 연결이 꽤 되는 팩터예요. 사람들의 걱정 리스트에는 같이 들어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가계 부채가 만약에 국내 부채가 기업 부채에 굉장히 몰려 있거나 정부 부채, 채권을 국내에도 갖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좀 그렇죠. 소화해줘야 해외 되는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되면 부분들이 있으면은 어찌 보면 되게 세트로 움직일 수 움직여야 있을 것 되는데. 같아요. 그런데 가계 부채는 정말 한국의 가계 부채이고 한국의 가계가 만약에 뭐 어디를 할까요? 도이치방크에서 막 매체를 빌려서 산 거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켰어. 그럼 또 이게 세트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시겠죠. 네. 그래서 시중은행에게 융통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한테 문제는 사실은 경상수지보다는 가계부채죠.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대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봐도 너무 심각하고 이제는 조금 이걸 어떻게 이제는 뭐 이거 진짜 시한폭탄이라는 식상한 단어를 붙여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좀 악소리가 나니까요. 몇 개 중요 차트만 한번 네. 보시죠. 예.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저게 주요 국가 대비 GDP 대비 가계 부채인데 노란색으로 쭉 뻗어 있는 게 한국입니다. 뭐 속도, 레벨, 이상하게 우상향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거의 80%이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면 그 부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양적으로도 너무 늘어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금리가 좀 낮아졌다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아까 저희가 맨 처음 장표에서 금리 올라간 거를 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계 부담이 되게 크겠네라는 생각들을 할 만한 상황이고 저희가 한 석 달 전에도 봤지만 이 시중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고 팬데믹 이후에 추가 충당금도 많이 쌓아져 있는 상황이고 고신용자에게 70% 80%의 대출이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들이 뭐 카드버블처럼 우리가 이름하는 회사들이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인 거야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가계부채 부담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저만 그냥 이자를 많이 내는 거면은 그냥 저만 열심히 좀 긴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프로님, 정프로님, 김프로님이 막 이렇게 더해지다 보니까 한국의 아까 제가 성장이 올해 한 2% 턱걸이입니다. 올해 물가가 높아서 명목 성장률 한 4% 나올까 싶어요. 근데 한 해에 가계가 내는 이자가 4%가 넘어요. GDP에서. 조금 끔찍하죠.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는데 대출 이자가 저는 4% 초반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산수를 해보면은 4%가 나가는 거예요. GDP의 100%가 가계부채가 되니까 계산이 이렇게 깔끔해지네요. 그러니까 물가는 빼고 생각하더라도 월급이 2% 올랐는데 이자 나가는 게 그 월급 올라간 폭보다 더 크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소비할 돈이 네. 줄었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이거는 되게 드라이한 뭐 문장인데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5% 성장하는데 이자 부담이 2%면은 성장을 저해하죠. 근데 명목으로 끼케야 4% 성장하는데 이자를 4% 넘게 내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백이지, 큽니다. 백. 네, 백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결을 해야죠가 아니라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뭐 IMF, BIS에서 나오는 이런 영어도 저 잘 못하는데 그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성장하는 것보다 가계 이자 부담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제 예전에는 가계 부채가 높지만 잘 관리되고 있고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렇지만 이렇게 하면서 뭐 뒤에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성장만큼 이자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다.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그쵸. 우리가 월급이 2-3% 넣는데 이자를 막 4%씩 내면 근데 저기 또 전세는 뺀 거죠, 저거. 전세는 뺐죠. 네. 실제로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만.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마지막 요 장표를 한번 보시죠. 가계부채를 GDP 대비해서 줄인 나라는 사실 거의 없어요. 어떻게 줄여요? 안타깝게도. 그럼요. 살 안 네. 빠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국이 그걸 했었어요. 이야. 네. 미국은 또 집을 막 차압하거나 이런 되게 무자비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고 우리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에 가계부채가 미국도 거의 100%였어요. 한국이랑 지금 거의 비슷하죠. 하다가 지금 80% 정도로 줄였어요. 많이 줄었네. 네. 물론 저 줄이는 시간 동안에는 뭐 인고, 고통이라는 단어로는 잘 안 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겠죠. 제가 미국에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미국이 2010년부터 한 2016년도까지도 미국이 이거 회복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회복이? 일자리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왜 이래? 이랬는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소비 그리고 지금 저희 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것도 다뤘지만 은행이 파산하는데 왜 저렇게 조용하지? 만약에 미국의 가계부채가 뭐 가계에 꼭 집어서 얘기했지만 부채가 굉장히 높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나스닥이 박스닥에서 좀 머물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조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우리가 막 흥청망청 막 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다들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성장률만큼 혹은 그 이상의 이자를 지금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가 조금 인고의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고 제가 꼭 미국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가계부채 부담을 줄인 나라가 1도 없냐라고 하면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저희도 저런 정도의 각도의 선을 볼 수 있기를 참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집이 이렇게 매물 내지는 경매 내지는 그 뭐 포클로저라고 합니까? 그 내놓으면 네. 그거를 대규모 주택 임대 사업하는 기업들이 네. 기업 부채를 조달하든 자본으로 조달하든 해서 사들이고 나면 개인 부채는 없어지고. 가계 부채는 없어지고 다만 기업의 부채가 이전되거나 네. 저걸 예를 들면 뭐 미분양 주택을 요즘 지자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들이잖아요. 그런 거라면 정부 부채로 정부 부채로 넘어가는 거니까 뭐 사실은 이렇게 이러면 배는 쏙 들어간 물론 그거는 할 네. 수 그리고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부담이 가계에 가 있냐 아니면 조금 더 튼튼한 기업에 가 있냐 뭐 정부에 가 있냐는 많이 다르긴 할 텐데.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가입증 저렇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죠? 네. 쉽게 그리고 이제 줄여지진 뭔가 않을 거예요. 터진 그 미국 같은 경우에 터진 다음에 이런 조치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제 거기까지 안 가야지 되니까 네, 지금부터 좀 다들 부채 상환에 힘을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자 상환 때문에도 소비가 죽고 이래서 나라 경제가 네. 문제라고 하는데 원금 부채까지 상환하라고 하시면 못 잘라 그래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GDP만큼 이자를 내야 되면은 그 상황은 조금 GDP 더 성장만큼. 더 사실 숫자를 더해 보면은 좀 깜짝 네네. 놀랄 만한 숫자이죠. 네. 하여튼 가계부채 뭐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긴 했는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GDP 성장해봐야 이자 내는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군요. 예, 씁쓸하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경제 정말 총체적인 진단 한번 해봤습니다. 성장, 그다음에 수출, 건전성, 그리고 부채까지. 네. 요 정도 알면 이제 한국 경제는 더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경제 뉴스 이제 안 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안 봐도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소식이 네. 이소식이겠거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네. 어쩌면 3프로 TV 마지막 출연이실 수도 있어서 아니 이제 40대 마지막일 때. 40대 마지막. 죄송합니다. 30대인가? 곧 돌아오시겠죠 뭐. 곧 돌아오시겠죠. 세상의 부름을 그거는 좀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디서든 잘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여러 가지 풍설이 있는데 뭐 네.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얘기는 확실한 아직 건 하긴 그런가요? 패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죠? 하는도 아니에요. 네, 되게 물망에 오르긴 했었는데. 네. 하는 설이 있었어요. 네, 차기 패드 저한테 왔던 전화가 저쪽으로 갔고. 네, 의장설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걸로 저희가 3% 아닙니다. 네, 정리하고요. 네. 일단 어디론가 하여튼 좋은 곳에서 또 많은 분들께 이런 좋은 컨텐츠도 많이 알려주시고 직장이 서울이 아니랍니다. 행복이죠. 중요한 제가 얘기 이렇게 하셨네요. 계속 물어보시니까 신비주의로 그냥 퇴장해야 될 것 같은 말하고 싶은데. 호련이 사라져야 될 것 직장이 같은. 경기 남부예요. 언제 3프로 TV로 다시 오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돌아오실 때까지 하여튼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네, 번창하십시오. 네. 힘들면 얘기할게요. 저희가 힘들면 빨리 오라고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힘들면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 하여튼 맞춰봅시다. 네. 네.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멋진 곳에서 멋진 모습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